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경국립대학교 의류산업학과에서 우리나라 옷, 한국 복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경미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안성에 있는 국립대학인데요. 이제 올해 3월부터 이웃한 그 복지대학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원래는 한경대학교였다가 한경국립대학으로 3월 달에 재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요. 이제 제가 오늘 선생님들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오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이번 강좌에서 그 제목을 청일 전쟁 지금 이번에 강의 들으시는 내용이 전쟁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변화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이런 걸 설명해 줄 수 있느냐 해서 받은 게 청일 전쟁 이후에 가보개혁 이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 옷이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달라라는 이제 요청을 받고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의류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이름도 바뀌어서 여러 전공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가정대학 안에 있는 의류학과를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드리기가 좀 사실 저한테는 버거운 부분이고, 저는 어쨌든 가보개혁이라는 게 옷의 변화에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그 기점이 됐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보개혁을 일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전반적으로 결국 오늘의 내용은 우리는 어떻게 양복을 입게 되었을까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청일 전쟁을 너무 알고 싶었고 가보개혁을 너무 알고 싶어서 오신 선생님들은 약간 저한테 아니 청일 전쟁 얘기 하나도 안 하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이 앞부분보다는 모양을 바꾸다가 저의 중심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로 이제 이 내용을 많이 공부를 많이라기보다는 조금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옷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옷이 이제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가 몰랐던 어떤 옷들이 들어올 때 처음부터 이 옷 너무 멋있는데 한번 입어볼까? 이렇게 입기는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옷을 바꾸겠다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돼서 가보개혁 얘기를 조금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개혁의 이제 복식제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가보개혁이 우리나라 옷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되긴 했지만 사실상 완성은 대한제국에 가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대한제국의 이제 옷의 개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요거는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몇 개를 뽑아갖고 왔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 중에 그 한복을 입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오늘 한복을 입고 올까? 이 생각을 어제 밤까지는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의 전공은 여기 나오는 한국 복식이 저의 전공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복식과 한복을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한국 복식하고 한복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한국 복식은 맞지만,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 연배를
제가 유추를 해볼 때 복자나 식자가 그렇게 어려운 세대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런 글자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몸에 걸치는 옷을 의미하고, 식이라는 거는 머리에 쓰는 모자, 그리고 신발, 뭐 아니면 장식품들, 손에 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기 때문에 복식이라고 하면 옷과 장신구를 모두 얘기하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복식 안에 우리가 한복이라고 얘기하는 옷이 있는가 하면 그에 상대적으로 양복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양복은 원래는 서자가 붙었었어요. 원래 처음에 들어올 때는 서양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아는 양복, 양주, 양주가 먼저 떠오르네요. 원래 저는 제 생각에는 양옥이 먼저였는데 양옥, 그 다음에 양식,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했던 양주, 뭐 이렇게 앞에 서자가 붙었다가 이제 빠져나간 그 용어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제 우리나라 거에 얘기할 때 한복, 한옥, 한식, 근데 한주는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무튼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유의 이제 그 서양에서 들어온 것과 우리나라 옷을 우리나라 거를 대비하는 용어들이 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양복과 한복 중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분명히 한복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우리 머릿속에 한복하고 분명히 다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입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늘 양복을 입고 마치 빌려자 입는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 복식이라는 말을 했을 때 조금 풀어서 넓게 쓰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우리나라 옷이 되는 거죠. 한국 복식이 되니까. 저는 한국 복식사를 전공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한복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 한복을 얼마나 제작을 하셨나요? 바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제작도 하긴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만드는 걸 가르치기도 하는데, 제가 주로 공부한 거는 한국 복식사의 영역 중에서 아주 과거부터 현대까지의 한국 복식의 여러 영역 중에서 근대 복식사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고민을 하는 이유는 양복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양복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이때 양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전에는 상투라는 형태의 머리 모양을 지녔는데 그 다음에는 머리가 이게 짧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르다는 의미로 제가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상투를 자르는 의미로 단발이라는 혹은 단발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것들을 받아들였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 주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내용에 들어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보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그 서울에 올라왔더니 저희 동네에는 없었던 지하철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좀 배워야 할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20살에 이제 서울에 올라온 그 상황이 저의 입장에서는 개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나라 개화기 때 사람들을 이해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저의 이제 살아온 것 때문에 더 간절해졌을 수도 있는데, 개화기를 맞이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하고만 영향을 서로 주고받던 그런 전통 시대가 아니고 미국, 뭐 영국, 그리고 개화된 일본, 서양화된 일본, 이런 나라에 대해서 문호를 딱 개방을 했을 때 그때의 나이가 바로 태어난, 뭐 정말 1876년도 그때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서야 20살도 있고 30살도 있고 70살도 있고 아마 그렇게 개항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만약에 지금 제 나이에 조선이었는데 개항을 했어. 근데 서양에서 어떤 옷이 왔는데 그 옷이 되게 멋있어 보이거나 편리해 보인다는 생각을 바로 하기는 참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내가 입는 이 옷이 불편함이 없이 50년, 60년 이렇게 입어왔는데 지금까지 잘 입은 이 옷이 갑자기 굉장히 불편해지거나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느껴질 만큼 저 옷이 좋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대나 20대의 개항을 맞이한 사람에 비하면
나이가 들어서 개항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상당히 달랐을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옷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전통복식 체계라는 부분을 한번 봤고, 그러면 새로운 서양의 옷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왔는지를 봤더니 뭐 다 설명을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특히 그 자부심이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우리나라는 예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의에 맞게 옷을 입어온 나라였는데, 중국에 명나라가 있을 때는 명나라는 굉장히 유교 예의를 지키는 나라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에 비해서 우리는 그쯤은 되겠지라는, 이제 그걸 그 당시에 얘기를 하면 명나라는 중하, 우리는 소중하, 작은 중하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 명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청나라가 이제 중국에 들어서니까 중하가 사라졌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중하다. 우리는 머리를 변발로 자르지도 않았고 청나라 옷도 안 입었고 여전히 조선 전기처럼 유교 예의에 맞는 옷을 잘 입고 있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문화를 잘 지키는 나라네? 그럼 우리가 이제는 중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바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조선 중화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에서 볼 때 우리는 유교적인, 저는 이게 좀 더 빠른데 이 화살표가, 이것도 잘 보이시죠? 네, 유교적인 복식 체계를 잘 구현하는 나라였고,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표현을 중화라고 했다는 거죠. 중화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가 아닌 다른 그걸 잘 못 지키고 예의에 맞지 않게 옷을 입거나 머리를 이제 밀고 뭐 닦고 이런 나라들을 우리는 오랑캐라고, 이적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 개념에서는 우리가 문화인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 옷은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었냐 하면 법전에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이라는 책에, 이건 법전인데 지금으로 치면 헌법 같은 책인데, 그 책에 일품은 어떤 조복이라는 옷을 입을 때는 어떤 모자에 어떤 옷에 어떤 허리띠에 어떤 신발을 신어라라는 게 다 표로 막 제시가 되어 있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이때는 뭐 임금님을 조회할 때, 제사를 지낼 때, 뭐 중국에서 사신 오실 때 만날 때, 그리고 일상 그 직무를 볼 때 이런 옷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스스로 옷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았던 나라였는데, 그럼 서양은 어땠냐? 우리에게 개항하자, 통상조약 맺자라고 하면서 다가온 서양 혹은 서양화된 일본은 이 시기에 근대 국가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나라들은 각각의 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동등한 주권을 가진 나라끼리 조약을 맺어서 통상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그 통상이랑 굉장히 비슷한, 외교랑 비슷한 걸 하는데, 그 나라들은 특별한 예의를 지켜야 될 때는 예복을 입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상복이라는 걸 입었습니다. 예복과 상복. 그 다음에 군인 같은 경우는 예장과 상장 이런 식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뭐 조회할 때, 제사 지낼 때 뭐 이렇게 입는 조복, 제복이나 또 의례에 해당되는 예복, 일상복인 상복 이거나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 있어. 왜냐하면 두건 쓴 사람이 양복 입은 사람과 대통령끼리 만나기도 하고, 지금으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때는 이 차이를 서로가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게, 우리가 중하고 상대는 오랑캐라고 생각했고, 서양에서는 그걸 지키는 나라들은 문명이라고 생각하고, 문명화된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이제 야만, 바바리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한데 저쪽에서는 나를 볼 때 야만으로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거꾸로 서양 사람들도 자기네들은 문명 국가인데 우리가 자기를 자꾸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양이, 침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서양 오랑캐가 왔는데 화해를 하면 그건 나라 파는 것 같다. 그런 개념이 우리한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서양의 문호를 열고 그 통상조약을 맺기까지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이 옷을 입은 사람이 나가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저 너 왜 옷 안 바꿔?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옷을 입었을 때 얻는 이익이 더 많다면 이걸 바꿔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외교의 장에서 이 양복은 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양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양복의 모든 것이 뭐 청바지, 티셔츠, 편한데 한복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는 이 시기는 조금 달랐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만 조금 이해를 해 보시고 개항 이후에 굉장히 많은 법령이 만들어집니다. 옷에 대한 법령이. 근데 제가 어떤 거는 좀 진한 파란색, 그러니까 곤색 종류로 적어놓고 어떤 거는 예쁜 핫핑크로 이제 좀 표시를 해뒀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문간의 옷의 변화, 그 다음에 육군의 옷의 변화, 경찰의 옷의 변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단발령과 양복, 이걸로 해서 쭉 비교를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간이 좀 많이 여러 가지 제도가 변화하면서 생겼고 육군 경찰 뭐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 번씩 법령을 만들었는데 제가 표시를 해놓은 그러니까 핫핑크로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시면은 주로 1894년과 1895년에 이루어진 것들을 해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894년과 1895년이 뭐냐? 바로 이게 갑오개혁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루어졌던 뭐 1884년도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1900년 대한제국도 있고 완성이 되는 것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기본적으로 문관도 한번 다루고 육군도 다루고 경찰도 다루고 단발령 양복까지 다루었던 그 모든 거를 한 번씩 다 다루었던 게 바로 갑오개혁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요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다른 내용들을 들으시면 아 이게 그거구나 라는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지금 2번 그러니까 복식제도 개혁이 있기까지입니다. 있기까지가 밑으로 내려가 버렸는데요. 예, 복식제도 개혁이 이제 아까 그 표가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한 번씩 앞으로 돌려보셔도 되긴 한데 그 표를 제일 처음에 이루어진 게 1884년이라는 거는 이제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제일 첫 줄에 있는 거. 근데 1884년이 우리나라에서는 복식제도를 처음 이제 개혁을 했던 해인데요. 갑오개혁보다는 상당히 빠르죠. 10년이 빠릅니다. 그 갑오개혁 이전에 10년 전 갑10년인데 그 해 복식제도 개혁이 있기 전까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84년에 먼저 옷을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94년에 그렇게 왕창 바꾸고 그렇게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식제도 개혁이 있기 전에 일단은 양복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양복이 뭘까라는 거를 너무 궁금해서 가서 양복 좀 구해와서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복을 만난 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일본도 다 어쩌다 보니 갑자기 다가온 서양에 대해서 이제 개항을 하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개항이 이루어졌냐면 그 1876년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는 조약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서양화된 일본이죠. 그 전에 조선시대 때 만났던 일본이랑은 다른 일본하고 조약을 맺는 걸로 처음 그 근대 조약이 우리나라에서 체결이 되는데 그 전에 일본은 사실 제가 이 내용 앞에 요 사이에 일본 내용을 항상 넣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본 내용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이 먼저 이제 바뀌는 거를 좀 이해를 하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바뀌는지 좀 알기가 쉽거든요. 근데 일본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1853년에 미국이 와서 개항을 한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상당히 빨랐죠. 일본에서 우리처럼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미국의 군함이 와서 이제 뭔가 그 사건이 생기고 그에 대해서 개항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개항을 하고 나서 일본은 그 일본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그 이전에 일본의 정치 체계하고는 조금 다른 정치로 이제 갔죠. 원래는 그 전에 에도 시대라 그래서 막부라는 장군이 주로 지배하는, 천황은 존재하되 지배는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가 1868년이 되면서 천황이 직접 지배하는, 천황이 직접 통치를 하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1868년에 하면서 이제 그쪽은 개화라는 걸 막 진행을 하죠. 문명 개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그때 옷도 바꾸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우리나라에 통보를 해옵니다. 1868년에 조선에다가 일본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외교를 다시 조선처럼 하지 말고 새로운 일본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서를 보내는데 그 문서가 서계라는 문서였습니다. 원래 서계는 국가 간에 주고받는 문서를 얘기하는 것이긴 했는데 워낙에 이 서계는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보통 서계 문제라고 합니다. 그 서계를 받아봤더니 그전에는 우리는 조선시대까지 사실 외교라고 하는 걸 하지 않고 큰 나라인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를 하고 우리와 비슷하거나 또 이웃한 나라에는 교린을 하는, 그러니까 외교라는 말 자체가 근대 용어거든요. 사대와 교린을 하고 있었는데 외교를 하자고 하는 거죠, 일본이.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의 황제를 황상, 천황 이런 용어를 쓰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조선과 일본을 동등하게 놓고 주고받았던 문서가 갑자기 굉장히 용어가 달라진 내용이 포함된 서계가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조선은 대원군이 그 고종 대신에 이제 섭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는 우리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일단 좀 거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서계를 받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서계가 오는 거를 거부하다가 1875년에 이제 그때쯤 되면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는 시기가 되는데 그때가 돼서 이제 서계를 받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 조정에서 그런 논의가 벌어지면서 1875년에 서계 받자, 일본 거 받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일본에서 가져온 서계에서 몇 개를 고쳐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보내는 외교 문서를 접수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옷이 바뀌었다. 이 서계를 가져갈 때 우리가 새로 바뀐 예복을 입고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예복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옷입니다. 일본의 그 우리나라 조선에 해당되는 에도시대 옷이 아니죠. 이게 바로 당시 이름은 대례복이라고 하는 옷인데, 예복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서양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예복과 상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복 안에는 다시 큰 예복인 대례복과 그보다 작은 예복인 소례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례복에 해당되는 옷이 이 옷인데 이 옷으로 갈아입었으니까 이 옷을 입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고민 많이 하고 받기로 한 서계를 이 옷 입고 온다 그래가지고 안 받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특이한,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옷은 물론 굉장히 지역적인 것 같지만 의례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 옷을 입고 정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그 외교 문서를 주고받자, 이렇게 이쪽에서 나온 건데 우리는 그렇게 외교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한 번도. 그래서 받기로 하려다가 그 서계를 안 받는 걸로 결정을 최종적으로 했더니 이 서계를 가지고 오던 그 일행이 결과적으로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강화도로 와서 이제 포를 쏘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게 바로 운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운요 사건이 벌어지니까 할 수 없이 국가 간의 외교 문제가 발생됐고, 그걸로 인해서 그거를 타협하는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강화도 조약이 그 다음에 1876년에 벌어지는 거죠.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는 거죠. 그때 바로 우리나라 옷에서 처음으로 이 대례복, 서양식의 대례복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때 등장한 양복 예복,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양이의 옷이다, 오랑캐의 옷이다. 비록 일본은 이웃한 나라지만 이 나라가 입고 오는 옷이 그거라면 이들도 똑같다. 그러니까
외하고 서양이 같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외양일체론이라고 합니다. 그게 외양일체론의 대표적인 게 그들이 군함을 타고 온다는 거, 흑선을 타고 온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양복으로 갈아입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양복이 바로 이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1876년에 개항할 때는 분명히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일본의 서양복 입고 있는 일본인과 우리나라 이제 요 신원이라는 분이 나가셨는데 이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관복을 입고 이 대응을 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시기를 대표하는 거는 분명히 양복과 한국 복식이 이제 어쨌든 대비되는 게 있었고 우리나라는 그때 처음으로 양복을 조정해서 인식을 했지만 그 양복은 받아들여야 할 어떤 문화라기보다는 거부하고 싶은 별로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서양 오랑캐의 옷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양복이 들어오는 과정은 만만치 않았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항을 했습니다. 1876년에 개항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그러면 일본하고 개항을 했으니까 일본에다가 그 수신사를 보내자 해서 첫 번째 수신사로 김기수라는 분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들을 수신사 일행이라고 하는데 이 수신사는 이전에는 통신사라고 했었죠. 일본에 갔던 그 사절 일행을 제가 이제 예전에 역사학 쪽에서 선생님께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이름은 중요하다. 통신사는 이미 신뢰가 통하고 있는 사이기 때문에 통신사라는 이름을 붙인 거다. 수신사는 다시 한번 단절됐다가 이 신의를 다시 닦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신사라고 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아마 이제 그런 의미로 수신사를 먼저 파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갔던 수신사 김기수는 가서 천황을 만났을 때 아마 이 옷이 아니라 아까 봤던 신원이 입었던 관복을 입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데서는 조선의 일상복, 편복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조선의 편복입니다. 그 편복을 입은 이제 사진을 가서 남겼죠. 그리고 당시에 그 마치 통신사 일행 같이 행렬이 일본에 갔다는 걸 이렇게 일러스트로 남아있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수신사 김기수는 고종에게 다녀왔으니까 이제 그 명을 받드는 거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김기수가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일본 사람들이 옷을 다 바꾸는데 거기는 1872년에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72년에 바꾸기 때문에 75년, 76년이 당연히 옷이 바뀌어 있으니 그걸 입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일본에 갔더니 옷을 바꿔 입고 머리를 잘랐는데 기가 막히더라 하면서 첫 번째로는 아니 세상에 바지를 만져보지 않아도 엉덩이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 정도로 딱 맞는 옷을 입고 있더라. 예,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세상에 그 조상이 물려준 머리 상투를 잘랐더라. 그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다시 옛날 옷을 또 입더라. 왜냐면 일본인들도 필요에 의해서 양복을 입고 단발을 했지만 자기가 편한 옷은 아무래도 자기네 평소의 옷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선도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밖에서 그 양복 입었다가 집에 오면은 한복으로 갈아입는 그런 게 우리도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김기수의 생각은 한치도 달라지지 않은 거죠. 그 양복을 좀 알아봐야겠다. 그 옷이 외교에서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개념은 하나도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기수가 돌아오고 다시 1880년에 김홍집이라는 훨씬 더 젊은 이제 사람이 가는 거죠. 다시 수신사로. 이때 김홍집은 가서 공적인 행사에서 입었던 옷을 입은 사진을 이렇게 남깁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기수도 이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김홍집은 아니지만 일행 중에 일행인 강위라는 분의 그 사진을 봐서는 이분들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편복을 입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김홍집은 그렇게 긴 기사를 남기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리 생각이 많이 바뀐 것을 볼 수는 없는 그런 이제 결과 보고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76년, 80년에 수신사가 갔다 오고 나서 조선은
조금씩 이제 개화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개화 과정에서 요거 먼저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개화 과정에서 이제 뭐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참고해서 뭐 신식 군대를 좀 만들어 본다든지 이제 우리도 서양이랑 조금 있으면은 뭐 조약을 맺는 어떤 계약들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겠고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개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신식 군대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뭐 별기군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신식 군대를 양성을 하려고 그 군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훈련을 하는 중에 신식 군대하고 구식 군대 간에 어떤 약간의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식 군대가 이걸 고치기 위해서 난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이라는 건데요. 그 이모군란 때 군인들이 뭘 하냐면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어떤 사건이 아니고 이제 어떤 외교 문제가 돼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모군란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2년에 박영효라는 분이 일본에 파견이 되는데 이분이 파견될 때는 약간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수신사로 파견이 되면서 또 특명정권 대신입니다. 사가 아니고 특명정권 대신으로 그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파견이 되는데 목적은 이모군란의 수습 그 다음에 이제 우리와 맺었던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이 됐는데 이분이 가서는 이런 사진을 남긴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 사진이 뭐 100% 이때 찍혔다라고 뭐 하기는 아직 뭐 아니라는 반론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분이 남긴 그 결과 보고서가 사화기략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화기략을 보면 뭐 언제 일본으로 출발해서 어느 일을 하고 돌아올 때까지를 쭉 적어 놓은 건데 이분은 가서 그 시기에 일본에 가 있는 시기에 일본의 천황의 생일이 딱 있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여기서 천황이라고 쓰지 않고 일왕이라고 써도 되긴 한데 그냥 사료니까 천황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냥 천황이라고 썼습니다. 일본 천황은 당시에 메이지 천황은 11월 3일이 생일이었는데 그 생일에 초대한다라는 초대장을 받아요. 초대장을 받는데 그 초대장에 지금 선생님들도 청첩장 이렇게 받아보시면은 뭐 언제 누구와 누가 결혼을 하는데 일시가 어떻고 장소가 어떻고 하지만 거기에 양복 입고 오세요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국가 간의 의례라든지 이런 데서는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레스 코드에 대례복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대례복 입고 와라 하는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대례복이 뭐지? 하질 않고 네, 대례복 입고 참가할게요 라고 답을 보내요. 그 다음에 같은 날에 저녁에 밤에는 외무경의 자택에서 연회를 하는데 그때는 소례복 입고 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마 입고 가겠다라고 답을 한 것 같아요. 사화기략에는 둘 다가 나오지를 않고 대례복 위주로 나오고 소례복은 이제 그런 걸 받았다라는 이름만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박영효는 그러면 대례복이 뭔지 소례복이 뭔지 어떤 때 대례복을 입는지를 알았네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사진을 접했는데 이 사진의 아랫부분에 보면 스즈키 구단작가 도쿄 재팬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 일본의 도쿄에 있는 구단자카라는 지역의 스즈키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화기략에 보면 요 사람이 그러니까 박영효가 일본에 가 있는 그 시기에 천황의 생일 고즈음에 이 사람이 스즈키 사진관에서 그러니까 구단작가 사진관에서 사진 찍었다는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화기략에도 나오고 이 사진의 밑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어떤 다른 신문 기사에도 조선에서 온 사자들이 스즈키 사진관에서 사진 찍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정도를 조합하면 이제 요 시기의 사진일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박영효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양복 입어라 머리 깎아라는 얘기 없는데 이 사람이 했을까?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아, 젊은 사람이니까 정말 가가지고 와, 입어봤더니 멋있네 이러면서 잘랐을까?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이분은 철종의 부마였어요. 그러니까 왕실의 이제 관련자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조선의 선비가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가서 아, 멋있어 입어볼래라고 하기에는 조선의 상투, 조선의 의관이 너무나 소중한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단서가 있냐면 이분이 일본을 가서 한 일들이 일본에 있는 많은 서양 외교관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일본하고 조약을 맺어서 와 있는 외교관들을 만나고 조선도 앞으로 외교를 할 거니까 뭐 잘 지내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는 이분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갈 때 그 배 안에서 태극기를 만들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 태극기가 최초가 아닐 수도 있고, 뭐 고종 먼저 만들었다, 먼저 사용된 태극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는 박영효는 일본 갈 때 태극기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전의 수신사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행보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고종하고의 약속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신정변하고 연결이 되는 분이어서 아마 그때 자료를 다 없어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박영효는 이런 사진을 남겨서 또 돌아와서 양복 입고 단발했다는 기사도 다른 신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먼저 이런 모습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추측에 조선 정부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아마도 고종과의 어떤 협의 같은 게 있었을 거고 그 협의 그러니까 특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협의에 의해서 뭔가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 이후로는 이제 양복을 받아들이는 어떤 양복까지는 가지 않지만 복식제도 개혁으로 가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 보면 2011년에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영국의 여왕의 손주죠. 그 캐서린 미들턴하고 결혼한 그 손주. 예, 그분의 결혼식 초대장입니다. 뭐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던데요. 보면 여기에 드레스 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제복을 입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군인 같은 사람이죠. 제복을 입든지 모닝코트를 입든지 라운지 수트를 착용해라. 그러니까 요거는 근대 이후에 서양과의 외교에서는 중요한 외교일 때는 이렇게 드레스 코드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외교를 위해서 만든 예식 장정이라는 이제 청첩장 양식입니다.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뭔가 청첩을 할 때는 요거에 맞춰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청첩이라고 적히면서 이게 황제 폐하의 생신이에요. 우리나라 황제 폐하는 만수성절이라고 하는데 만수성절에 이제 누구를 초대합니다. 월일은 언제고 하면서 여기 왼쪽에 대례복을 입어라. 그다음 훈장을 차라. 우리도 이걸 이제 1902년에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그걸 받았던 사람이 남겨놓은 유물입니다. 헤르만 산더라는 사람이 고종한테 직접 받아서 여기 대례복을 입고 그러면 우리도 대례복이 결국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박영효는 일본을 갔다가 돌아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1883년에 최초로 서양 나라 중에서는 최초로 미국하고 그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었더니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당연히 공사를 파견을 하죠. 지금 우리는 외교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와서 주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외국에 가서 지내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명나라, 청나라 이런 시기,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시기에는 가서 사는 외교관 생각을 하지 못했잖아요. 가서 조공하고 오고. 그게 다였는데 근대 외교를 하면 조약을 맺으면 외교관이 들어오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공사를 파견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사를 파견할 여건이 못 됐던 거죠. 일단 뭐 그런 걸 하려면은 어느 정도 경비도 있어야 되고 그 외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맞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외교관을 거기에 살 수 있게 파견할 상황은 못 돼서 우리에게 보내준 외교관에 대한 보답차 보낸
사절단, 그거를 보빙사라고 합니다. 사절을 보내도 빙이라는 손님이니까 손님을 보내준 거에 대한 보답하는 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견미사절단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맞을 수 있는데 이걸 보통 우리는 보빙사라고 합니다. 1883년에 우리가 미국에 보빙사를 보낼 때 보빙사의 이제 그 대신은 정권 대신은 민영익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민비 그 명성하고 계열이죠. 민영익과 그 다음에 부대신 홍영식 영의정의 아들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종사관 서강문 이렇게 세 명이 이제 그 사절 그 보빙 사절이고 나머지는 수행원인데 요 뒤에 보시면 육일준이라는 최초의 미국 유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는 아직까지 청나라가 우리의 내정 간섭을 좀 하던 때여서 중국인 요 오래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 붙었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 시기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통역을 해야 되냐면 이중 통역이라 그래서 영어로 미국인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일본어로 통역을 해주면 일본어를 가지고 한국어로 통역하거나 필담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 영어와 일본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일단 그 미국인 로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인 한 명이 미야오카라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군관들 이렇게 수행하는 인원들 해서 총 11명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옷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니까 갓 쓰고 도포 입고 미국 갔습니다. 얼마 전에 고궁에선가 그 전시 했었습니다. 갓 쓰고 미국 공사 같은 이야기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죠. 이들이 이렇게 갖고 민영익이 가서 갔다 오면서 나는 광명세상에 갔다 온 것 같다라는 기록을 막 남기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옷이 바뀌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갔었고 가서는 거기 있는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근데 나중에 인사한 장면도 뭐 일러스트가 있고 하지만 이들은 미국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거죠. 외국인하고 악수를 한다는 게. 그런 것도 이제 사실 제가 자료를 많이 뺐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 어쨌든 미국인들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었고 또 우리끼리도 찍었는데 보면 역시 조선의 관복을 입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함부로 머리 자르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대로 이 조선의 예식 그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 갔던 박영효와 미국에 갔던 민영환이 돌아오고 나서 고종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결국 1884년 갑신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제개혁이 일어납니다. 윤 5월에. 근데 양복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까지는 있을 수가 없는 시기상조였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공복은 모두 흑색의 달령만 입어라. 붉은색 뭐 이렇게 입었던 달령 다 입지 말고 이제부터는 흑색의 달령을 입어라. 그 다음에 사복은 소매가 넓었던 옷을 다 줄이고 착수라는 거는 소매를 통처럼 지금 제가 입은 이런 느낌 이거보다는 좀 넓은데 통으로 된 옷으로 입어라 라는 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조건은 굉장히 국내적으로 막 문제를 막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막 온갖 군데에서 상소가 올라오는데 첫 번째로 공복이 흑색이다. 이거는 흑색은 오랑캐 서양의 색깔이다. 일본의 색깔이다. 왜 우리가 흑색을 입어야 되느냐. 그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지적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복. 아니 단상이 있는데 예의가 있는데 어떻게 도포를 못 입게 하느냐. 이거는 뭐 완전히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반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종이 계속 옛날 옷을 보면은 소매가 좁은 옷도 있더라. 왜냐면 태조 이성계 어진 같은 걸 보면 소매가 좁거든요. 원래 우리도 좁았다가 점점 넓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후기 사람들은 넓은 거에 대한 집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많은 소요가 있는 그러니까 상소와 뭐 사직과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을 고종이 좀 타결을 하고 있는데 요 속도를 개화파들이 못 견딘 겁니다. 이 속도로 가다가는 아니 도포 좀 줄여보려고 하다가 이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문명 개화를 하고 언제 이제 이렇게 동등한 외교를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은 게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식민지로 갈 수 있는 항상 그런 위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견디고 10월에 이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를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옷 고치라는 얘기 더 이상 안 할게 하면서 이거는 이제 다시 복구가 되는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오히려 복고 쪽으로 갔다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 사이에 동학농민전쟁이라든지 그 사이에 또 청일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 결과로 청일전쟁 이후로 94년부터 갑오개혁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일전쟁 얘기와 갑오개혁 얘기를 여기서부터 1시간을 하면 딱 맞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양복 들어오는 거까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제가 갑오개혁과 청일전쟁 이런 거를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옷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별다른 개혁이 없이 10년이 지난 1894년에 갑오개혁이 이루어질 때 의제개혁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갑오년에 있었던 거는 갑오개혁, 한 해가 지나서 을미년에 있었던 거는 을미의제개혁, 저희는 복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상 갑오개혁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갑오개혁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894년에 갑오개혁, 갑오의제개혁 때 12월이고 8월이니까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아마 제 생각에 수정해 나가는,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1894년 갑오의제개혁 때 나온 게 대례복을 입자, 통상예복을 입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대례복으로, 그러나 양복은 아니고 흑달령을 입자라고 나오고요. 갑신의제개혁 그대로 이어받았죠. 그 다음에 통상예복으로, 통상예복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 소례복입니다. 통상예복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주로 쓰는 말이고 우리는 소례복이라고 썼는데, 갑오개혁은 일본의 영향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통상예복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소례복으로 바뀝니다. 통상예복으로는 두루마기를 입어라. 아까 착수이라고 했던 옷이 사실은 소매가 좁은 옷이 대표적으로 두루마기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한복에서 예복에 해당되고 외출할 때 입는 옷이죠. 이거 이제 결국은 흑색의 옷을 대례복으로 입어라. 그 다음에 소매 좁은 옷을 일상적인 소례복으로 입어라 라는 거를 그대로, 아까는 공복 사복이었던 걸 가지고 왔는데, 요게 다시 1895년 8월이 되면 좀 체계화됩니다. 첫 번째 걸 보시면 조복과 제복은 그대로 착용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거에 양복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켜야 할 기본은 지킵니다. 이게 일본하고 굉장히 큰 차이인데, 일본에서는 제사 지낼 때든 조회할 때든 다 대례복, 서구식 대례복을 입었었는데, 우리는 왕이 조회를 할 때와 또 뭐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나 그런 제복으로는 우리의 전통 옷을 그대로 입어라 라는 걸 먼저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대례복은 흑달령, 소례복은 흑달령이지만 소매를 줄여서 착수로 해라. 그 다음에 통상복은, 요거는 이제 통상복은 상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두루마기를 입어라. 조금 이제 혼란이 있으면서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아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앞에 다이아몬드가 다 다르죠. 네, 어떤 다이아몬드는 까맣고 어떤 다이아몬드는 두 개가 섞였고 어떤 다이아몬드는 하얗습니다. 그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까만 거는 전통을 계승한 걸 의미를 했고, 하얀 다이아몬드 속에 까만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전통과 서양이 합쳐져 있는 거고, 그 다음 하얀 다이아몬드는 그냥 완전히 서양 거를 받아들인 걸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다이아몬드를 보시면 육군복과 경찰복, 특히 경찰은 처음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그전에는 포도대장이 그 군인도 하고 경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폴리스라는 제도 자체가 근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들어왔기 때문에 경찰복은 처음 만들었는데, 처음 만들면서 아예 서양 옷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군복과 경찰복을 받아들이고, 이거는 서양 옷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조복과 제복은 그대로 입고, 대례복, 소례복, 통상복이라는 용어는 서양 걸 가져오되, 그죠? 용어는 서양 걸 갖고 오되 그 안에 내용은 전통의 거를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달령이라는 우리의 전통 관복을 가지고, 소매가 넓을 때는
대례복으로 입고, 소매가 좁을 때는 소래복으로 입고. 근데 대례와 소래는 어떻게 구별했냐면, 대례복은 주로 이제 황제를 만날 때, 왕을 만날 때 얘기고, 소래복은 평소에 일반적인 예의를 지키거나 황제하고 공식적이지 않고 무시진견시니까 이제 그냥 만나러 뵈러 갔을 때 이럴 때 입는다. 통상복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입고 나오는 거하고 같은 건데 사실은 업무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복. 관리가 공무를 볼 때 이렇게 입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건 날짜가 다 다른 게 보시면 육군 경찰을 먼저 4월 달에 하고 문관을 8월 달에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근데 요 시기는 사실상 일본의 그 영향 하에 진행한 개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거를 반대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일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을미사변이라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이때 벌어지죠. 을미년에. 그러니까 명성황후 시해 사건도 있었는데다가 심지어는 11월 15일 날 단발령과 양복을 이제는 입어도 좋다라는 것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아무런 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머리를 자르거나 언제 우리 머리까지 자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분위기인데 갑자기 거기다 대고 턱하니 단발령을 내리는 거죠. 11월 15일이면 1895년이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음력입니다. 그래서 1895년 11월 17일이 1896년 1월 1일로 하겠다. 그 해부터 양력 쓰자. 그게 건양이라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5일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12월 30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해가 지나가기 직전에 내린 거죠. 그래서 단발령이 1896년에 내렸는지 95년에 내렸는지 항상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양력을 쓴다는 거와 머리를 자른다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조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러나 여기까지 봤을 때 가보개혁은 어쨌든 모든 면에서 머리부터 해서 옷까지 모든 면에서 그 복식 제도 개혁을 한번 다 했던 그런 의미 있는 개혁이긴 했습니다. 자, 소매가 넓은 흡달령, 소매가 좁은 흡달령 보시면 아시겠죠? 대례복과 소례복. 그 다음에 요 시기에 외국에 갔다가 사진 찍은 사람이 민영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입은 대례복, 흡달령,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통상복 두루마기에 이제 위에 조끼 같은 전복 입은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이제 미국에도 우리가 파견된 공사가 있습니다. 이범진이라는 공사를 보냈는데 그 공사가 이렇게 입은, 아마 이 옷은 소례복으로 입은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뭐 관이라든지 소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 옷과 그 다음에 통상복 두루마기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 뭐 조선하고 똑같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많이 개혁을 한 거거든요. 조선시대하고는 많이 간소화가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법령을 지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육군복이고 경찰복입니다. 육군복은 제가 오늘 육군복에 대해서는 그다지 말씀을 많이 안 드리고 요게 거의 마지막일 텐데 요게 초기에 1897년에 만들어졌던 육군복, 가로로 줄무늬가 있는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1900년이 되면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경찰복은 육군복하고 아주 비슷한데 색깔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옷들을 할 때 이거 이제 유럽에서 가지고 온 거 아니냐, 혹은 일본에서 가지고 온 거 아니냐, 저거 다 이제 뭐 친일파들 옷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차피 옷은 똑같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양복을 가지고 오면 그 옷하고 똑같은 걸 입는데 뭐가 다르냐, 견장, 그 다음에 칼라에 들어가는 영장, 그 다음에 소매에 들어가는 계급장 이런 거에 오얏을 넣고 태극을 넣고 무궁화를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넣는다면 일본은 벚꽃을 넣고 국화를 넣는 거죠. 똑같은 옷을 입었다고 해도 멀리서는 구별이 안 되지만 가까이서 보면 아 이거는 대한제국의 사람이구나, 조선의 사람이구나, 이건 일본의 사람이구나, 이건 영국 사람이구나가 뭘로 구별이 된다? 국가의 상징 이미지로 구별이 되는 그런 옷의 체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마지막 정리인데요. 가보개혁 때 우리가 했던 복식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직까지 완전하게 서구화된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식 체계인 대례복, 소례복, 통상복이라는 근대적 의미를 가지고 옵니다. 형식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있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본은 그냥 대례복은 서양 양복, 소례복도 서양 양복 이랬는데 우리는 거기다 흑달령이라는 전통 옷을 가지고 대례복에도 소례복에도 대응을 하고 두루마기라는 옷을 발굴을 해서 두루마기가 사실 선비의 옷이 아니고 약간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입었다는 옷인데 우리는 그거에서 보편적인 걸 꺼내서 통상복으로 대입을 하고 이렇게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거를 결합을 하는 말하자면 가독이지만 말하자면 하이브리드를 한 그런 이제 문간의 복식 개혁이 있고 바쁘니까 경찰복하고 군복은 사실 굉장히 이건 부국강병에서 중요하니까 양복을 도입하고 그리고 실제로 실효성은 이때는 있지 않았지만 단발령도 발표하고 양복도 공인했던 것이 바로 가보개혁이었습니다. 군복을 설명을 제대로 안 해드리긴 했는데 군복이 처음 만들어진 건 1895년이었잖아요. 아까 1895년에 만들어진 군복은 지금 현재 유물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냥 사진상으로 이거일 거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있고 1897년 2년이 지난 1897년에 군복을 개정을 하는데 그때 개정할 때 예복으로 만든 게 가로로 이렇게 매듭줄이 있게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이 매듭줄을 일본 사람들이 요게 이제 갈비뼈 같은 문양이라고 생각해서 늑골복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옷이 우리는 1897년에는 늑골복 이런 형태의 늑골복을 입다가 1900년으로 되면 투버튼으로 그러니까 단추를 두 줄 넣도록 해서 입은 이런 형태로 군복이 바뀌고요.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문관인지 육군인지 경찰인지 구별 안 되는 옷 아니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문관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 사실은 계급이 있으니까 계급이 표현이 되는데 육군의 경우에는 여기 소매에 그러니까 계급을 표현하는 방법이 칼라에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예, 칼라에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견장에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소매 여기 소매에 표현하는 걸 소매 숫자 써서 수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장, 영장, 견장 이런 데 표현을 하는데 지금 소매에 표현한 거 보면 사람 인자 형태로 해서 8줄이 있거든요. 이 줄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사람이고 이제 한 줄부터 시작해서 한 줄부터 보통 9줄까지 이렇게 가는데 요렇게 계급을 나타내는 게 육군이고 경찰복 같은 경우는 또우자 요렇게 생긴 거 또우자를 해가지고 요 줄수가 또 뭐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옆에 바지 같은 경우는 육군은 그러니까 보병일 때는 붉은색 그 다음에 뭐 기병일 때는 빨간 바지에 또 여기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색깔도 다르고 여기 바지에 그러니까 옷의 색깔도 다르고 바지의 옆에 줄 색깔도 다른데 경찰은 보통 흰색을 썼습니다. 그래서 흰색을 쓴 거는 경찰, 빨간색이나 뭐 초록색이나 이런 걸 쓴 거는 육군 이런 식으로 이제 경찰과 군인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사람 인자냐 또우자냐 그걸 가지고 경찰인지 군인인지를 구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육군하고 문관은 어떻게 구별했느냐? 문관은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후에 제정이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문관은 무궁화가 수가 놓여 있죠. 그래서 문관의 경우는 무궁화 수를 가지고 개수를 차이를 두면서 어느 정도 계급의 문관인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옷들은 어느 나라나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옷인데 여기에 어떤 국가 상징을 쓰느냐가 이제 그 나라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올림픽 할 때 뭐 뭔가 마크를 태극 마크를 달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느낌의 그런 개념의 그런 옷차림이 근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옷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나온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아까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조금만 앞으로 넘어갔을 때, 자, 그 을미년의 의제개혁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단발령과 양복 착용 공인이 1895년 11월 15일 날 내려졌다,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보통은 여기까지서 이제 단발을 했나 보다, 온 국민이 단발을 했나 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이루어졌던 나라라서 그런지 뭔가 법령이 내려지면 잘 지키거든요. 요즘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르는 거지만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와 진짜 사람들 법 잘 지킨다 하고 생각했던 게, 쓰레기 봉투를 쓰라고 했을 때 다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다 담아서 버리는 걸 보면서 와 정말 법을 잘 지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단발령을 내리면은 온 나라가 단발을 딱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법령을 했을 때 그게 쓰레기 봉투를 다 사서 써야 돼 라고 했을 때도 저항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라고 해서 다 했다고 볼 때, 이 단발령 같은 경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법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11월 15일 날 단발령이 내려졌지만 실제로는 이게 단발령이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국민들이 저항을 하는 거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명성황후 시해라는 아주 끔찍한 사건도 있었고 해서 일본을 몰아내자라는 의미와 이 지금 개혁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 개항기, 우리나라 요 근대에 처음으로 일어난 의병이 바로 을미의병이라고 하는 그 의병이 단발령 이후에 이제 생겨나는 거죠. 혹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일본인 역할을 한 어떤 그 배우가 있었는데 굉장히 일본어스럽게 한국말 하면서 을미년의 그 의병들은 다들 어디로 갔을까 하면서 또다시 이제 그들의 자손들이 또 의병이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그래 맞아, 을미의병이 나와야 돼 이러면서, 저는 사실 제가 이 시기 공부를 하면서 항상 문제가 이게 일본스러울까? 아니면 이게 결국 우리나라에 대해서 거꾸로 가는, 역사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었을까? 이게 항상 부담이 됐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친일파의 옷이었어. 이래버리면 굉장히 좀 힘이 빠지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야 하는 방향에서 필요하니까 선택한 거다라는 것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거를 제가 열심히 논문을 쓰고 했지만 그 미스터 션샤인 한 번으로 제가 논문 쓴 거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온 국민이 의병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정말 저 같이 싸워야 돼 막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저 역시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문화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창작의 힘이 결국은 우리 모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공유하게 하는구나. 저 같은 사람은 공부해서 글을 쓰고 가끔씩 어디 가서 고증하고 이게 다지만, 그 고증된 게 사실은 저는 약간 그래도 뭘 보지 않았을까? 내가 쓴 책을 보지 않았을까? 내지는 고증해 놓은 뭔가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혼자는 그냥 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이 조금 해놓는 거 하고 그런 작가들이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로 아주 훌륭한 그런 영상물을 만들면 그 파급력은 훨씬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네요, 제가. 네. 그래서 단발령이요, 소요가 일어나는 거죠. 서울이 마비될 정도로 폭동이 일어나고, 단발하면 울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거의 특단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게 뭘까요? 뭔가 맞는 말씀 하신 것 같은데 크게는 안 들렸습니다. 예. 고종 황제가, 이제 요 시기는 고종이죠. 고종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예, 이사를 가시고, 나서 일본으로부터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2월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다음 11월 17일부터는 1월 1일이 되니까 2월이면 불과 2개월밖에 안 지난 2월에 고종이 뭐라고 하냐면,
머리를 자르라고 하는 거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다. 단발령 무효로 하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단발령은 이때의 단발령은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단발을 하는 쪽으로 역사는 흘러가긴 했지만 요 시기에 내려진 단발령은 어쨌든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다로 가고 고종은 그쪽으로 가서 1년 동안 머무르시면서 이제 차곡차곡 다른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다른 생각이 뭐냐?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면서 조약 관계를 맺고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황제국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선포로 이어지는 것이 한 1년 정도 준비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궁으로 돌아오시고 나서 10월에 이 황구단을 이게 여기 있는 게 황구단입니다. 황구단에서 대한제국이라는 제국을 황제국을 선포하시는 그런 행사를 하시죠. 요 황구단은 지금 현재는 조선호텔이 들어서 있어서 없어졌는데요.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대한예전이라는 곳에 이렇게 도식을 그려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직까지 사진으로 남아있는 그 시기 황구단이 있고 그 옆에 보시면 황궁우라는 게 요게 이제 제사를 준비하는 기관으로 지은 건데 요거는 지금 현재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종강역 앞에 아니다. 조선호텔 앞에 조금 걸어 들어가면 황궁우가 남아 있죠. 그래서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황구단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황제 국가를 선포를 하는 그런 게 1897년 10월 12일입니다. 그러면서 고종은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아, 나폴레옹 옷을 한번 입어볼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황제의 대관식 굉장히 선하잖아요. 그 다비드가 그린 황제 대관식 그 교황이 이렇게 뭘 씌워주고 이런. 근데 우리는 왕이 등극을 해도 전혀 뭐 그런 그림 없잖아요. 그 이유는 조선시대 왕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등극을 하기 때문에 상례 중에 등극을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등극이 그다지 그 웅장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잠깐 상례 중에 잠깐 이제 그 왕으로서의 즉위교서 발표하고 다시 상례를 치르는 그런 식의 행사로 진행이 된 건데 고종은 왕에서 스스로 황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황제 등극식을 한 거죠. 그 자리에서 이분이 뭘 입을까는 분명히 고민을 했을 거고 세계 그때 당시에 니콜라이 2세라고 러시아에서 대관식한 황제도 있는데 그것도 생각을 했을 거고 막 했는데 우리 고종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지금 이분은 고종은 아니고 고종의 아들인 순종입니다. 우리 이 땅의 동아시아의 황제라는 그 지위로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면복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면복이라는 옷은 이 옷 안에 굉장히 상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면류관이라는 구슬줄이 있는 모자를 쓰는데 이 면류관 안에도 하늘과 땅에 해당되는 상징이 들어있고 옷도 하늘과 땅과 자연이 다 반영되어 있는 12개의 문장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에서 이제 이 사람은 황제다, 천자다 라는 걸 의미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은 이 옷을 못 입고 9개짜리 줄이 있고 9개의 문양이 있는 옷만 입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옷을 풀로 다 입는 사람은 천자만 입을 수 있는데 황제만 입을 수 있는데 그 옷을 앞에다가 붙이면 12장복이라고 하는데 12장복을 고종이 입고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근데 요건 지금 칼라 사진이 없어서 그냥 요것만 가지고 왔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양쪽 어깨에 해와 달, 그 다음에 등에 별을 이렇게 문양을 그려놓은 것을 붙여서 해와 달과 별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용과 그 화려한 꽁무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옷에 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자수를 놓아서
천지를 이렇게 다스리는, 백성도 다스리고 하늘에도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데, 12개 있을 때는 해, 달, 별이 있지만 9개 있을 때는 해, 달, 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되지만 하늘과 소통,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복구해서 우리가 황제국이다라는 걸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조회할 때 입는 조복도 원래는 줄이 9줄이었는데 우리나라 왕은 12줄짜리 통천관을 쓰는 걸로 바꿨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왕은 붉은색 용포를 입는, 홍용포를 입는 왕이었는데 황용포를 입는 황제로 바꾸는, 그래서 요렇게 황제 옷을 입는 거를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황제는 뭐 십자가 같은 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를 들고, 뭐 그 서양식 대관식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또 그런 신성시하는 물품들이 있는데, 우리 황제는 동양의 황제 모습으로 등극을 하시죠. 그래서 그 등극하는 예식을 보면 구장복을 입고 올라갔다가 12장복으로 바꿔서 입는,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는다는 거는 사람이 그 상태, 앞의 상태에서 뒤의 상태로 변화한다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될 때는 성인의 옷을 입어보는 뭐 그런 관례라는 걸 할 때도 보면 아이 옷 입고 나왔다가 성인 옷 입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뭐 어떤 뭐 결혼식 같은 거 할 때도 그 패백 같은 거 할 때 옷을 한번 바꿔 입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역시 황제과 선포식도 본인이 황제라는 거를 옷으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아시아의 황제의 옷을 먼저 입는 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가장 기본적인 캐치프레이즈는 구본신참, 들어보셨죠? 그 말이 뭐 역사적인 자료에 남아있는 말은 아니고 학자들이 만든 말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옛날에 옛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걸 참고하는 게 이제 대한제국의 기본 방침이었기 때문에 옷도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계속 남자 것만 얘기하는데, 여자 옷도 이렇게 우리나라 왕비가 그동안에 입지 못했던, 황후는 그 이게 꽁 두 마리의 꽃 하나 이렇게 옷감으로 짠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위에서부터 세보면 12줄짜리가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9줄짜리가 그 다음에 있는데, 요것도 황후는 12줄을 입고 왕비는 9줄을 입어라 라고 대한예전이라는 책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시기에 우리는 황후가 안 계셨죠. 명성황후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황제로 즉위를 하고 돌아와서 황후 책봉식, 황태자 책봉식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 옷을 입은 황후는 안 계셨기 때문에 이제 명성황후가 입은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그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영친왕비가 입었던 옷하고 같은 시기에 입었던 그 순종비의 그 저기라는 옷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옷은 면복, 황후의 옷은 저기, 그러니까 황제의 옷은 면복, 황후의 옷은 저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자 거 뭐 많이는 아니지만 하나 가지고 온 거고요. 자, 그렇게 1897년에 동아시아 황제의 모습으로 대한제국 선포한 고종은 이제 스스로 황제가 먼저 서양 옷으로 갈아입는 그걸 합니다. 요거는 일본에도 똑같은데, 일본도 천황이 먼저 갈아입습니다. 갈아입고 이제 다른 그 관리들 옷을 바꾸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는데, 우리도 뭐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일 수도 있었겠죠. 1899년에 원수부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이미 육군이나 뭐 경찰 이런 체계는 서양화됐고, 거기에 황제가 육군에 통수하는 권한이 있다라는 걸 했을 때 원수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겠죠. 원수부를 설치하고 났을 때 대원수에 해당되는 게 황제고 원수에 해당되는 게 황태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들이 막 보셨을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제가 자료를 좀 검토를 해보니까 아마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1899년에 이제 원수부 설치됐으니까 그때 전후에서, 왜냐하면 1898년쯤에 군복을 막 사들인 기록이 있더라고요, 황제께. 그래서
그 전후에 이 옷을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옷에 대비해서 옆에 옷은 조금 더 수수한데 같은 계급의 옷이지만 하나는 예복, 하나는 상복인 것 같아요. 근데 예복, 상복의 개념은 주로 문관에서 쓰는 거고, 군인은 이걸 다 제대로 입었을 때 정장, 군장 이렇게 장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원수의 정장, 원수의 정장이 이 옷이 해당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좀 덜 화려하지만 일상적으로 입는 상장, 군장 이쪽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계급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고종 황제가 입고 있는 옷을 소매를 확대해 보면, 아까 제가 사람인자의 그 표시가 여기 사실 순종이 더 잘 보이는데, 요 사람인자가 한 줄부터 9줄까지 9등급이 있는데, 원수하고 대원수는 그거보다 한 줄씩 더 많아서 원수가 10줄, 고종 대원수는 11줄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보면, 요걸 확대해서 세보면, 고종은 11줄, 그 다음에 순종 황태자는, 당시의 황태자는 10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옷은 유물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냥 사실 제일 문제는 여기 색깔이 황금색일까? 아니면 빨간색일까? 뭐 이런 것들을 잘 알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머리에 쓴 투구 형태의 모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서 유행했던 그 모자, 투구 모양을 가지고 오되 앞에는 오얏 문양을 집어넣어서 우리나라의 모자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냈던 그런 모자죠. 그리고 그 옆에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1899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899년과 1900년 사이에 굉장히 좀 큰 일이 있는 게, 1900년에 우리나라 훈장이 처음 만들어집니다. 지금 근데 왼쪽에 있는 사진에도 훈장을 차고 있잖아요. 근데 이 훈장은 우리나라 훈장이 아닙니다. 이 형태나 이걸 봐서 정확하게 어느 나라 훈장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훈장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훈장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외국에서, 지금도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영국에 가면 훈장 받아서 차고 사진 같이 찍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서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훈장 주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받은 훈장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1900년까지는 안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1900년 이후라고 적은 상장은 뭐냐? 얘는 우리나라 훈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훈장을 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아이가 영친왕인 것 같아요. 영친왕이 1897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1897년에 태어난 아이가 요 정도 컸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1900년 4월에 훈장을 처음 만들거든요. 아마 그거 이후에 찍은 사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사실은 언제 찍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옷을 볼 수 있다면 옷으로 구별해내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 않다면 뭐 커튼도 보고 양탄자도 보고 옆에 있는 건물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건물만 해도 사실 어느 건물이었는지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옷으로 봤을 때는 한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세 번째 고종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의 고종이 굉장히 인자한 모습이고 멋있어 보이나 봐요. 항상 대한제국의 상징 이미지로 씁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고종은 황제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옷은 계급장이 없어요. 지금 소매에 계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원수, 대원수 아니고, 원수부가 러일전쟁 이후에 이 원수부가 해체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부 상황에서 대원수, 대원수 이런 옷을, 순종은 대원수로서 옷을 못 입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종 황제는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이거는 대원수로서 입은 옷이 아니고, 1907년에 양위를 할 때 태황제의 칭호를 받으면서 태황제의 예복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 예복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선생님들 쪽에서 오른쪽 순종은 이제 1907년 가을에 순종이 이제 양위를 하죠. 강제로 고종이 퇴위하고 순종이 양위를 하면서, 그때 순종은 대원수가 아니고 육군 대장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소매 줄이 9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안타까운 역사가 이제 보이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상징 이미지, 황제의 상징 이미지라고 한다면 왼쪽을 쓰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먼저 황제부터 옷을 갈아입고요. 그 다음에 1900년이 되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 다 바뀌었잖아요. 황제 옷 바뀌었고 육군복 바뀌었고 경찰복 바뀌었고 그죠? 그 다음에 양복도 입으라고 했고 어쨌든 그거를 지키든 안 지키든 단발도 했고 근데 이제 남은 게 문관만 아직 양복을 안 입은 상황이잖아요. 그 문관의 옷이 바로 바뀌는 게 1900년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에 크게 칙령이 3개가 내려지는데 첫 번째 13호가 훈장조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호, 15호가 문관의 옷입니다. 13호 훈장조례에 보면 여러 훈장이 나오는데 많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으로 몇 개만 제가 들고 왔습니다. 대훈이 금척 대수정장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훈장은 이렇게 미스 코리아처럼 이렇게 띠를 두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나 봐요. 띠를 두르고 아래에 그 리본 밑에 하나가 달리고 그 다음에 가슴에 하나 달리고 여기 조그만 것도 하나 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수라고 하는데 대수의 색깔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훈장의 모양을 가지고 저는 훈장은 자세하게 제가 뭐 연구하진 않았는데 훈장 연구자 선생님의 논문을 보면 여기에 요 훈장은 이렇게 자가 이렇게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계의 꿈에 뭐 금척을 받았다 이런 꿈이 있는데 그 꿈에서 따와서 금척 대수정장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만들잖아요. 외국에서 뭔가 그거 되게 좋아하고 가지고 올 때 항상 그 안에 담는 내용은 우리 거 안에서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한 게 지금 현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기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훈장은 대훈이 금척 대수정장이라고 해서 금척 훈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태극장은 가운데 태극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자흥장은 주로 그 군인들한테 주는 건데 매가 이렇게 있는 거죠. 매 그림이 있는 요 꼭지에 매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장을 정해서 이제부터 훈장 받은 사람은 훈장을 대례복이나 정장이나 입을 때 차라 이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우리가 올림픽 기념주와 같은 그런 개념이긴 한데 기념장이라는 것도 생겨서 고종이 이제 연세가 51세 그죠? 그 성수 50주년 기념장 그 다음에 이게 51세가 되면은 60을 바라본다 그래서 망육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육순을 바라보면서도 등극도 40년이 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902년에는 또 이런 기념장을 만들고 해서 고종 대한제국 전체에 기념장이 한 5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이걸 분석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요 사진이 어떻게 1907년인지 알았냐면 여기 있는 거를 요게 기념장이거든요. 기념장이 아까 제가 5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기념장이 이제 요 고종 황제 그 전통식 풍천관이 있는 게 몇 년이고 그 다음에 정각 있는 게 몇 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비둘기 2마리가 이렇게 입을 맞추고 있는 그런 모양의 기념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황태자 결혼 기념의 기념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1906년인가 아마 그랬고 해서 이렇게 따져봤더니 그 훈장이 아까 그 사진에 있었던 거죠. 그 기념장이. 그러면 그 기념장을 걸었다는 거는 적어도 그 이전에 찍은 사진은 아니겠네. 그럼 얘는 적어도 몇 년 이후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서 그 사진이 1907년 사진이고 태왕제의 옷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문관의 옷이 이렇게 바뀌는데요. 관보에 그 도식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칙령의 이름은 칙령 제14호 문관 복장 규칙, 그 다음에 칙령 제15호 문관 대례복 제식. 그래서 문관의 옷에는 대례복, 소례복, 상복이 있다라고 제정을 하면서 언제 입어라 라는 내용을 주로 쓴 게 문관 복장 규칙이고 대례복의 상의는 어떻게 만들어라 뭐 소매는 몇 센치 몇 척 올라와서 만들어라 칼라에는 어떤 문양을 넣어라 이런 걸 한 게 문관 대례복 제식입니다. 그리고 요 도식은 1년 후인 1901년에 나온 건데 어쨌든 이제 도식이 나와서 요 앞에 수를 이렇게 놓아라 뒤에 수는 이렇게 놓아라 뭐 이런 것들을 정한 거고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문관 대례복에 사용한 문양은
무궁화입니다. 우리나라 문간대례복은 무궁화, 일본 문간대례복은 오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이지만 안에 들어있는 문양이 우리는 무궁화, 그 다음에 일본은 오동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일본 사람, 이 사람은 대한제국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모자의 디자인, 상의 디자인, 조끼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식으로 나왔고, 그럼 입었느냐? 예. 문간은 육군처럼 1등, 2등, 그러니까 육군도 사실 1등, 2등은 아니에요. 육군도 뭐 대장,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위관급, 영관급, 장관급 이렇게 해서 뭐 무슨 정위, 그 다음에 찬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등, 2등, 3등, 지금은 1등병, 2등병 물론 있지만 1등병, 2등병이 아니라 장교로 넘어가면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달랐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문관은 제일 높은, 이거는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사람들을 칙임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지금 현재 장관들이죠. 그 당시에는 칙임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다시 황제가 아닌 칙임관으로부터 이제 임명을 받는 사람들을 주임관이라고 불렀고, 그 아래는 또 판임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크게 세 개고, 판임관, 주임관, 칙임관이었는데, 칙임관 1등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무궁화를 6개 수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무궁화 반개를 쭈루루 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무궁화를 양쪽으로 6개. 이렇게 하면 1등, 뭐 2개씩 빼면서 2등, 3등, 4등 이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누가 입었나 보니까 외국에 파견 나간 외교관부터 입혔습니다. 먼저. 왜냐하면 이들은 국제 무대에서 대한제국이라는 걸 옷으로 확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관 대례복을 공부하면서 가장, 정말 이거 중요한 옷이었구나를 생각하게 해준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아까 본 민영한 육군복, 저 일본 군복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기 쉬웠던 그 옷을 입었던 그분이, 을사늑약 때 자결하신 그런 게 있고, 이 이범진 공사가 한일합방 때 자결하신 분이시죠. 그 다음에 이한흥 서기관이 영국에서 이제, 공사 대리 이런 걸 하셨는데, 이분도 을사늑약 때 외국에서 자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문관 대례복을 입은 사람은 친일이다는 아닙니다. 문관 대례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문관 대례복도 마찬가지고 육군복도 마찬가지고 이때 들어와야 되는 어떤 문화적인 현상이었고, 그 옷을 스스로 그 안에 태극을 넣을까, 오얏을 넣을까, 무궁화를 넣을까 이런 걸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입고 충직하게 산 사람도 있고 친일을 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옷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그 옷을 입은 사람 때문에 그 옷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관 대례복에 무궁화를 썼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 무궁화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뭐 국회에 이렇게 있는 그런 무궁화 있잖아요. 약간 비스듬하게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꽃잎을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보면서 앞쪽이 살짝 접혀 있는 그 형태의 무궁화 문양은 가장 대표적으로 문관 대례복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900년에 만들어졌었고, 지금 문양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칙임관이고 문양이 좀 적은 사람은 주임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하고요. 요게 그러면 누가 만들었지? 과연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이제 요 옷이 남아있는 1등, 칙임관 1등의 대례복인데, 민철훈이라는 분이 외교관으로 이제 미국 공사도 하시고 유럽 공사도 하신 분인데, 이분의 그 대례복이 지금 현재 남아있고, 원래는 한국자수박물관에서 있다가 지금은 공예박물관으로 이제 이관이 돼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유물을 보면, 이게 양복이니까 당연히 칼라 밑에 양복점이 적혀 있는 거죠. 상의에 민철훈, 그 다음 뭐라고 적혔냐면, 줄리에 마리아, 어쩌고저쩌고 주소가 있고 파리 이렇게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september 4일인 줄 알고 그러면은 9월 4일에 만든 옷인가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요게 프랑스,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그 거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리 주소입니다. 그 거리 주소고, 거기 주소에 있는 줄리에 마리아
양복점에 가서 민철운이 옷을 맞췄는데 언제? 1901년 10월 6일이죠. 6월 10일인가? 6월 10일. 1901년 6월 10일에 맞췄다는 게 바지하고 조끼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옷에도 이 옷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김만수라는 분은 요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분이세요. 그분이 한문으로 쓴 공간일기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민철운 민영동과 함께 고종을 4월달에 뵙고 6월달에 프랑스에 도착해서 대례복을 만들었고, 왜냐하면 이 대례복을 만들어야지 입고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6월 26일에 이제 민철운하고 민영동은 프랑스가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프랑스에서 만들어 입고 딴 데로 갔다, 뭐 이런 게 기록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 옷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나오는 옷입니다. 이제 이 옷이 결국 친일 논쟁 때문에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된 옷인데, 어쨌든 뭐 외국에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옷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분석한 걸로는 러시아에서 만든 옷도 있고 프랑스에서 만든 옷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나중에 이제 좀 더 1905년 이후로 가면 일본에서 만든 옷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건 어딘지 모르는 몇 벌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물은 한 7벌 정도 있고요. 그래서 1900년에는 아까의 그 형태,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1900년 문관 대례복 요 형태로, 지금 이거는 무궁화가 4개밖에 없으니까 2등이죠. 부산박물관에 있는 박기종의 유물이고, 그러고 옆에 있는 거는 고려대 박물관에 있는 주임관 유물이고, 그러다가 이게 점점 문양이 없는 쪽으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905년, 1904년 이때는 가운데 있는 반개 무궁화 싹 다 없애고 온개만 남기고, 칙인관은 그 다음에 주임관은 앞에를 싹 없애고 뒤에만 남기는 식으로 바뀌고, 1906년이 되면은 완전히 약간 군복 같은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유물이 이제 몇 벌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고, 1906년 유물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제가 이제 이런 수업을 어디선가 다른 데서 했을 때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우리 그 유물 있어요 해가지고 나온 유물입니다. 이게 예, 한국 맞춤양복협회에 계신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듣고, 제가 여기는 유물이 없습니다, 칙령은 있는데 유물이 아직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있어요 해가지고 가서 이제 조사를 해서 있네요 했던, 그러니까 1906년에 제정된, 그러니까 한 3차례 바뀌는 거죠. 처음 만들어지고 중간에 한번 바뀌고 세 번째 유물도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906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문관 안에 이제 국내부 소속의 그 문관들은 앞에 문관복 같이 입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시종이거든요.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황제 옆에서 뭔가 예식을 진행하거나 시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까 본 그런 연미복이 아니라 이제 코트형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맞는 것 같은데, 국내부 본부 혹은 예식원의 대례복을 다시 1906년 2월에 만듭니다. 그래서 코트형이 생기면서 이때는 오얏꽃을 가지고 가지로 만들어서 완전히 핀 오얏꽃, 그 다음에 반쯤 핀 거, 그 다음에 봉우리,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꽃을 가지로 만들어서 7줄, 9줄, 7줄, 9줄, 11줄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임관, 칙임관, 이렇게 친임관까지 입을 수 있게 한 건데, 요거는 도식은 안 남아있고 딱 하나 유물 한 벌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유물은 밑에서부터 세보면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7줄이죠. 7줄짜리 유물이 하나 남아있고, 사진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이 11줄도 입었구나, 뭐 9줄도 입었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1909년에 그 이제 순종으로 바뀐, 황제가 순종이죠. 이때는 순행을 마치고 경복궁 근정전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예식원 옷도 입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대례복도 입었고, 요게 마지막 대례복이거든요. 대례복 한 벌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개정했다고 버리고 다시 만들지 말고 옛날 거 있으면 옛날 거 입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대례복 사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대례복 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바뀐 거, 중간에 바뀐 거 사진이고 해서 여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군복도 여기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이제 순종 아까 봤던 그 옷 입고 있는 군복 사진도 있고 해서 그 어쩌면은 고종이 만들어 보려고 했던 유럽식 입헌군주국의 복식 제도를 다 갖춘 모습을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이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죠. 그래서 예, 그래서 요 시기는 이제 통감부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갖춘 상황이 결국은 나라가 이제 외교권도 박탈되고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옷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제 발전만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옷을 바꾸는 게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보이긴 하지만 결국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옷이 그랬으니까 이건 그것만 가지고 바로미터로 그 나라는 어떻다라고 진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옷을 보는 사람이니까 이 옷을 통해서 그래도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이것만 가지고 그 시기는 어땠다라고 완전히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이런 거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옷은 강제병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은 옷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옷에 표현되었던 국가 정체성이 사라져서 1910년이 되면 이제 무궁화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 친일했던 사람들한테 귀족 자기를 주잖아요. 귀족이 된 사람들은 일본에는 귀족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작자 대례복이라는 게 있어서 조선 귀족도 이 옷을 입어라 라는 게 있고 그게 제가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거는 1926년에 이완용의 사망기사 사진인데요. 거기에 이완용이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일본의 유작자 대례복, 아까 말씀드렸던 오동 문양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무궁화가 아니라. 그래서 옷은 남아있지만 국가 정체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대례복이 이제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문간 대례복까지 완전히 다 서구화해서 복식 제도를 만들었던 건 대한제국기까지 가서인데 이 복식이 들어오는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다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과정을 쭉 보셨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거를 보시면 하나 남은 게 검은색 검은색 다이아몬드 보시면 전통 관복을 황제국 체계로 승격해서 지금 우리가 종묘제례라든지 여러 가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거는 대한제국 때 다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후국가의 그 복식 체계가 아니라 황제국의 복식 체계를 확 만들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종묘제례 이런 거 할 때 다 황제국가로 하죠. 그러니까 망한 국가지만 의미 있는 작업들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하얀색 다이아몬드로 바뀌었죠. 황제 복식의 대원수복도 도입했고 문관복장 규칙 제정했고 훈장 들여왔고 육군과 경찰복을 지속했는데 보시면 전통은 대례의계라든지 대한예전, 마치 경국대전, 국조오레이처럼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그 다음에 서양 거는 관보를 통해서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양과 서양과 전통이 결합될 때 어쨌든 전통은 전통식으로 서양은 근대의 서양에서 온 거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합리적이면서 이상적으로 잘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대한제국 때 해서 동아시아의 전통 복식과 서양의 근대 복식이 공존하는 복식제도 그리고 가보년과 을미년 이게 아까 사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가보개혁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그 다음에 구본신참의 복식제도를 완성했던 게 바로 대한제국의 복식제도였었습니다. 다시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로 돌아가는데요. 문관복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주 소요가 컸던 1884년부터 시작해서 1900년까지로 해서 하얀색 다이아몬드로 가는 과정이 우리가 다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대례복을 받아들였다라는 게 그 가보개혁의 의의죠. 그 다음에 육군복장 규칙은 역시 가보개혁 때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경찰복, 단발령, 양복 모두 가보개혁 때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개혁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근대 복식 제도를 모두 완성한 것은 대한제국에 가서 문관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까지 보신 옷, 양복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멋있네, 양복 편하고 위생적이네,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옷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근대라는 시대, 독립된 주권국가의 복식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 그 안에 어떤 문양을 넣을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뭘로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 중에 복식제도 개혁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가보개혁이 상당히 많은 중요한 틀을 만들었던 개혁으로 의미는 있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일본의 영향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담으려고 하는 것까지 담아서 간 거는 대한제국에 가서 완성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통 복식은 아까 두루마기 축소가 되고 간소화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반드시 간소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복은 황제의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승격이 되는, 격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평상복은 간소화되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서양복을 받아들였지만 그 안에 우리 국가 상징물을 표현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현대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 계승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복은 굉장히 바뀌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디까지 한복인지, 제가 오늘 한복을 한번 입고 올까 이 생각을 했다는 얘기가 일상적으로 입을 수 있는 한복이거든요. 근데 저게 한복인가라는 BTS라는 가수나 이런 가수들이 입고 막 춤출 때 있는 저게 한복일까라는 거에서 지금의 신세대들, MZ세대들은 그 옷을 한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게 한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앞에 신자를 보통 붙이죠. 신한복 이렇게. 그러니까 서양복이 들어와서 거기에 무궁화 오얏을 넣은 것처럼 한복도 이제 서양복화 되면서 어떤 이미지를 남길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언제나 주어진 고민은 우리 정체성은 무엇이며 세계의 보편성은 무엇인가, 이걸 항상 어느 시대나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강의는 가보개혁이 중심이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는 어떻게 양복을 입게 되었는가를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강의의 마지막이고, 요런 정도의 참고 문헌들, 요건 이제 제가 쓴 것들만 모았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이거가 사실 옷을 만드는 기술도 없었지만 술을 넣는 기술도 없었고 재료도 없었어요. 이 옷은 우리의 전통 자수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모직에다 두껍게 금사로 넣는 자수였기 때문에 이거를 재료도 없고, 그 다음에 만들 줄도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아마 수입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자꾸만 만들어봐라 해서 지금 이제 이 옷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많은 수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이 없고 쳐보니까 지금 이 중에서 제일 수가 없는 게 요 옷이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이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가서 그 요런 자수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곳에 가서 잠깐 배워가지고 재료를 사서 요 옷에 무궁화를 이제 수를 한번 놓아보고, 뒷부분에 이렇게 원래 이제 칙인간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무궁화가 큰 게 있습니다. 칙인간 전체 무궁화가 20개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작은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근데 이거는 무궁화가 딱 4개 있거든요. 소매 4개. 그래서 가장 무궁화가 적은 걸 선택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요게 이제 어쨌든 근데 옷을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 옷은 양복하시는 60대 넘으신 선생님 한 분 이제 만드시는 거 찍어가면서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자수를 이제 제가 배우고 저희 이제 제자들 후배들 같이 해가지고 자수를 좀 나눠서 해서 여기 단추 하나하나에도 다 무궁화가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군복도 좀 해보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글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저는 좀
제 몫이기도 하고 만드는 것도 또 하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항상 이제 양쪽에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